아들 하나 잘 되라고 모든 걸 바쳤습니다. 지금 제 남편은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소식 들어보셨나요? 충남 천안의 60대 부부가 아들의 유학을 위해 집을 팔고 대출까지 받았지만 지금은 원룸 반전세에 살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이야기. 남편은 은퇴 후 지하주차장 경비 일을 시작했고 아들은 아직 취업이 되지 않아 부모에게 생활비를 기대고 있다 합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요? 처음엔 꿈이었습니다. 아들만 잘 되면 고생한 보람이 있을 거야. 그 믿음으로 우리는 아들의 미래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됐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감당한 그 모든 선택이 결국 우리 부부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부모들이 비슷한 길을 걸었고 아들을 위해서였는데 결국 아무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지 않는다면 당신도 모르게 그 길을 향해 걷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노후, 우리의 부부, 그리고 아이의 미래. 정말 이 선택이 모두를 위한 걸까요? 그 질문의 답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시죠.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선혜 씨는 올해 66입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남편 윤종길 씨와 함께 35년 넘게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평범한 맞벌이 부부였고 남편은 지방 공기업에서 정비기술직으로 일했고 박 씨는 어린이집 조리사로 오랜 시간 일해왔습니다. 외아들인 유남인 군은 조용하고 공부에 몰두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성적도 괜찮았고 중학교 3학년 때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을 땐 가족 모두가 울컥했죠. 그날 박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해외로 한번 보내보자. 처음엔 남편이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진학 후 모의고사 성적이 전국 단위 상위 5% 안에 들고 교내 영어 수업에서도 탁월한 실력을 보이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박 씨는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집에 있던 금반지를 팔고 보험을 해약해 어학연수부터 시작했습니다. 40 중반쯤이던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부부의 생활은 아들을 위한 준비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민 군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미국 중부에 있는 한주립대학교에서 입학 허가서가 도착했습니다.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포함해 연간 약 5천만 원. 생활비와 비행기 값을 감안하면 졸업까지 최소 2억 5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쓴 수첩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빨간 펜으로 적힌 항목마다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고 마치 시험지처럼 반복해서 계산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남편은 정년을 앞두고 퇴직금을 미리 당겨받았습니다. 박 씨는 지역 치매센터에서 일자리를 구했고 주말에는 노인복지관에서 밥을 나눴습니다. 한 달 평균 수입은 둘이 합쳐 200만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지만 생활비를 최소화하고 아들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아들이 떠나던 날 박 씨는 공항에서 아이에게 작은 수첩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하민아, 꼭 돌아올 때 이 수첩에 엄마랑 아빠 이름 써서 와. 멋진 사람 되면 된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입학 첫 학기부터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고지서는 약 5,300달러. 환율이 치솟던 시기여서 원화로는 7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기숙사비가 인상되었고 교재비도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박 씨 부부는 고정 수입 외에 신용카드 리볼빙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집 근처 소형 아파트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했고 방 하나는 세입자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겨울에는 전기장판 하나로 생활했고 여름엔 선풍기로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서 새벽 2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병원에 갔어. 과제 스트레스와 불면으로 인해 하민 군이 탈수 증세로 입원했던 겁니다. 하루 입원비가 2,000달러였고 검사비와 약값까지 더해지니 일주일 치료에
약 8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박 씨는 비상금 통장을 해지했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예금이 없었습니다. 퇴원 후 하민군은 점점 연락이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업이 바쁘다는 핑계였고 나중에는 메시지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아들이 보내준 캠퍼스 사진을 수첩에 붙여놓고 매일 아침 들여다보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정수기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새벽엔 물류센터 상하차 일도 했습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병원에 가자는 말은 단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달에 4번, 5번씩 병원에서 연락이 올 때마다 박 씨는 괜찮다.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라고 답했습니다. 유학 3년 차가 되던 해 하민군은 학업을 중단하고 돌아왔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수업이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되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귀국하던 날 박 씨는 공항에서 아들을 껴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했다는 말도 왜 그랬냐는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귀국 후 몇 달 동안 하민군은 집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취업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입사 지원은 한두 군데뿐이었습니다. 면접에서는 학점과 경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탈락했고 그때부터 하민군은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박 씨는 반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게를 지키며 남은 반찬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밥을 먹다 말고 물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그 말에 박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고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야간 편의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지만 일주일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너무 빨리 해. 내가 이상한 사람 같아 보여.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박 씨는 밤마다 수첩을 꺼내 들고 아들이 처음 유학을 가던 날 썼던 페이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만 잘 되면 우리가 바란 건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 문장을 보며 박 씨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정말 그랬을까?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에 거주하는 김정배 씨는 올해 67입니다. 30년 가까이 지역 농협에서 일하다 정년 퇴직한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정배 씨의 아내 송경애 씨는 요양보호사로 일했고 두 사람은 아들 하나를 키우며 오랜 시간 아등바등 살아왔습니다. 아들 규진 군은 학창시절 공부를 꽤 잘했고 고등학교 2학년 때에는 전국 영어 토론대회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무렵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런 애는 유학 보내야 해. 해외 나가면 더 크게 될 거야. 아내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들도 기대감에 부풀었고 본인도 해외 대학 진학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김정배 씨는 고민 끝에 조용히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것은 노트 한 권과 오래된 전자계산기 하나. 그 안에는 지난 10년간의 지출 내역, 부부의 소득 추이, 앞으로 받을 국민연금 예상 금액, 집 수리비, 예상 의료비까지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배 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안 보내고 싶어서가 아니다. 아빠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돈을 계산해 보니 너를 유학 보내면 엄마랑 아빠는 80까지 일해야 해. 그땐 너도 내 인생에 집중해야 할 텐데 우리가 계속 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 아들은 처음엔 실망했습니다. 친구 중 몇몇은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고 본인도 미국 대학 진학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아들과 함께 유학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방 국립대의 글로벌 캠퍼스, 정부 장학금이 가능한 프로그램, 국내 영어 특화 교육과정 등을 하나씩 검토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은 전북의 한 영어 특성화 대학에 입학했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6개월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공부할 기회도 얻게 됩니다. 김정배 씨는 그 6개월 동안의 체류비와 항공권, 생활비만을 지원했습니다. 총 지출은 약 1,500만 원. 부부는 이 금액이 넘지 않도록 정확히 예산을 짜서 관리했습니다.
식비는 주 단위로 이체했고 통화는 일주일에 한 번, 영상통화 대신 이메일로 근황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국제 경험을 최소한의 지출로 해결하면서 동시에 김 씨는 노후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퇴직 5년 전부터 김 씨는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외에 개인연금을 따로 가입했고 국민연금은 상향된 기준으로 납입하며 추가납입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더불어 제천시청에서 운영하는 60세 이상 고령층을 위한 자산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했고 그 후로는 시니어 금융자문단의 무료 상담도 꾸준히 받았습니다. 주택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살던 단독주택은 유지비가 높아질 것을 우려해 매도하고 역세권 근처에 있는 소형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교통접근성과 병원, 시장, 도서관이 가까운 위치였고 관리비 부담이 적은 곳을 골랐습니다. 매도 차익은 일부는 예금, 일부는 상환해야 할 대출 조기 상환에 사용했고 남은 금액은 부부 공동 명의로 주식과 채권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아내 송경애 씨도 정년 후 요양보호사 일을 그만두고 현재는 노인대학에서 그림책 읽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고 정배 씨는 지역 고등학교에서 재능기부 형식의 경제교육 강사로 활동 중입니다. 주 2회, 하루 2시간씩만 일하면서도 성취감을 느낍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부부가 갈등을 겪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김정배 씨는 우리는 아들의 미래와 우리의 노후 사이에서 양쪽을 다 고려하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아내가 불만을 가질 수도 있었지만 그는 늘 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 가족 모두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김 씨 부부는 월 국민연금 125만 원, 개인연금 50만 원, 투자 수익에서 약간의 배당금까지 합쳐 월 20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자녀는 대학 졸업 후 국내 유수의 기업에 취업했고 최근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첫 월급을 받은 날 부모님께 작은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카드 한 장과 부부용 지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지혜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부모님의 시간을 지켜드릴게요. 그날 저녁 김정배 씨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아빠가 너를 유학 보내지 않아서 우리가 함께 있는 지금이 더 감사해.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김 씨는 동네 산책길에서 마주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 아들을 유학 안 보낸 거라고 생각해. 그는 여전히 새벽 6시면 일어나 아내와 커피를 내리고 가끔은 주말 텃밭에서 채소를 손질합니다. 가족은 더 이상 희생을 말하지 않고 대신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말합니다. 이처럼 자녀 유학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부모들의 삶은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한 글로벌 금융 연구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자녀 교육에 대한 사적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분류되어 있으며 특히 고등교육 단계에서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이 전체 학비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교육비뿐 아니라 유학 준비 과정, 해외 대학 등록금, 기숙사비, 항공료 생활비 등 복합적인 항목이 포함된 구조이며 이로 인해 중산층 가정이 노후 준비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의 한 공공기관 설문조사에서도 눈에 띄는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자녀 유학을 보낸 경험이 있는 부모 중 약 62%가 은퇴 이후 생계형 노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중 38%는 장기간의 대출 상환 또는 자산 매각을 겪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더욱이 이들의 절반 이상은 자녀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경제적 회복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4년 이후 국제환율 급등과 물가 상승, 생활비 인플레이션이 겹치면서 해외 체류 중인 자녀의 지출이 기존 예측 대비 평균 28% 이상 증가했으며 일부 국가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응급의료비 부담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고등교육 관련 보고서에서도 유사한 경고가 제기되었습니다. 중산층 가정이 자녀의 글로벌 역량 향상을 기대하며 유학을 선택하는 경향은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그 과정에서 부모의 자산 유동성과 은퇴 안정성이 위협받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한국의 특수한 교육 문화와 맞물리며 더 심각한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유학 중심의 교육 투자 문화가 장기적 자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즉, 단기간에 자녀 교육 성과에 몰입한 나머지 부모 세대의 노후 재정 계획이 사실상 방치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 자녀가 유학 후 국내로 돌아와도 사회와 연결되는 과정이 순조롭지 않은 경우가 많아 부모와 자녀 모두가 투자 대비 실질적 회복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돌아온 유학생 가운데 약 44%는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에 실패하거나 단기 계약직이나 프리랜서 노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학위나 외국어 실력 자체가 국내 노동시장에서 절대적인 경쟁력이 되지 않는 현실과도 연결됩니다. 더불어 부모 세대의 경제적 희생이 커질수록 자녀가 느끼는 정서적 부담감 또한 함께 증대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한 해외 심리학 연구에서는 부모의 과도한 기대와 투자 구조가 자녀에게 실패에 대한 죄책감과 만성 불안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학업 지속과 사회 적응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처럼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지만 실제로는 부모의 현재와 자녀의 심리 모두를 위협할 수 있는 구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합적이고 깊은 문제임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도록 만들어진 구조이며 그 안에서 정작 가장 취약해지는 존재는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중장년층 자신일 수 있다고. 이는 어느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닌 지금 우리의 구조적 문제이며 이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현실입니다. 이처럼 자녀 유학으로 인해 노후가 무너진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명확한 재정계획 수립과 사회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자녀 교육비에 대한 투자가 부모 자신의 은퇴 준비를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한 한도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가계 전체 자산의 50% 이상을 자녀 유학에 투입하는 것은 심각한 재정 리스크로 간주되며 자산 대비 적정 유학 지출 비율은 15%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모 세대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국내 지자체들이 시행 중인 노후 안전망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은 50대 이상 중장년층을 위한 금융교육, 창업 컨설팅, 재취업 훈련 프로그램을 무료 또는 소액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 이수 후 지역 커뮤니티 일자리 연계까지 지원합니다. 부산광역시는 5060 경력형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시니어 인턴십과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며 참여자에게 월 평균 20만 원에서 30만 원가량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중장년 희망일터 프로그램을 운영해 은퇴 후 커리어 전환을 위한 직무교육과 상담을 통합 제공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전통시장 상인 멘토, 지역 역사 해설사, 돌봄 매니저 등의 일자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전주시는 100세 인생지원센터를 통해 은퇴자 대상 재무설계, 사회참여교육, 생활기술 습득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이수자에게는 노인 일자리 우선 배정 혜택도 주어집니다. 이 외에도 각 구청이나 시청 복지과,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는 무료 상담을 통해 현재 재정 상태와 연계 가능한 지역 자원을 분석해주는 사례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해외에서는 우리와 유사한 문제를 겪은 국가들이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호주는 에이지드 케어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에이지드 케어 퍼넨셜 애드바이저라는 제도를 통해 은퇴 예정자와 고령층에게 자녀교육비, 유학자금 등으로 인한 재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국가 인증 자문을 거쳐야 유학 송금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둡니다. 또한 스웨덴은 국가 차원에서 부모 교육 비용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부모가 지원하는 교육비 총액에 대해 일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으며 이를 초과한 경우
세제 혜택을 제한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는 부모의 은퇴 자산 대비 자녀 고등교육 자금의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대학 등록금 보조 신청 시 감점 요소로 반영하는 등 재정 건전성 중심의 교육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결국 자녀 교육은 부모의 희생이 아닌 가족 전체의 생애 주기적 계획 속에서 조화롭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무리한 빚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건강한 노후다. 즉, 지금 당장은 아이를 위해 내어주는 것이 사랑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아이가 부모의 노후까지 책임져야 하는 구조가 된다면 그 사랑은 부담이자 족쇄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녀 교육과 부모 노후는 선택이 아닌 균형의 문제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와 해외 국가들의 선진적 사례를 참고하여 부모 세대가 스스로를 지켜내는 전략을 수립해야만 자녀 세대 또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투자, 그 누구도 말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부모 자신의 인생까지 내어주는 일이라면 지금이야말로 멈춰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노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주변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꽃은 봄에 피지만 사람의 봄은 마음이 따뜻해질 때 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명의 부모님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들의 유학을 위해 집을 팔고 대출을 얻고 건강과 노후를 모두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을 잃은 삶, 아들의 눈물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한 채 묵묵히 일터로 향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같은 사랑을 품고도 가족의 미래와 자신의 삶을 함께 지키기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기회를 주되 자신에게도 존엄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커피를 내리고 햇살 아래 아내와 나란히 걷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꿈꾸시나요? 부모니까 당연하다는 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사람이다는 말로부터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희생이 될 수도 있지만 그 희생이 서로를 무너지게 만든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모양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늦지 않은 기회가 있습니다. 지역의 작은 복지관, 서랍 속 연금 수첩, 아직 닿지 않은 정부 지원 창구들, 그리고 나를 아끼겠다는 오늘의 다짐 하나가 내일의 나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았던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삶의 봄은 다시 옵니다. 그 봄을 우리 함께 맞이해보지 않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봄날을 응원하겠습니다.